12년 전 바다에서 사라진 남편 그리고 딸의 데뷔 무대 한가운데 나타난 완전히 다른 이름의 남자. 그가 남편과 너무 똑같았던 순간 한 가족의 시간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부산 해운대의 작은 공연장에서 시작됩니다. 첼로를 아는 소녀 윤설인의 데뷔 독주회가 막 열리려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모두가 고개를 숙이며 길을 터준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문화재단 최고 후원자라는 이태선 이사님. 그런데 엄마 윤가람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뻔합니다. 그 남자의 눈매와 입꼬리, 그리고 손가락의 작은 점까지 12년 전 바다에서 실종된 남편 문도윤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어디 사는지, 몇 살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댓글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공연장 객석의 불이 어두워지고 첫 음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엄마 가람은 딸의 연주보다 더 무서운 확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남자는 정말 돌아온 남편일까요? 아니면 더 큰 비밀의 시작일까요? 부산 해운대의 작은 공연장 로비는 향수와 꽃내음으로 가득했다. 샹들리에 아래로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벽면에는 오늘의 주인공 윤설인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첼로를 아는 소녀의 미소가 따뜻했다. 윤가람은 무대 뒤 좁은 복도에서 리본을 고쳐 매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검은 원피스에 묶은 머리 최대한 단정하게 꾸몄지만 손톱 밑대는 지워지지 않았다. 어젯밤까지 대리운전을 했기 때문이다. 오늘은 외동딸 윤설인의 데뷔 독주의 날이었다. 가람은 한때 악기 수리공으로 살았다. 피아노 조율부터 바이올린 활 교체까지 손재주 하나로 작은 공방을 꾸려나갔다. 하지만 남편 문도윤이 바다에서 사라진 뒤 모든 것이 무너졌다. 공방은 문을 닫았고 가람은 야간 경비와 대리운전을 전전하며 설인의 레슨비를 벌어야 했다. 오늘만은 흔들리면 안 돼. 가람은 스스로에게 단단히 말했지만 로비 한쪽에 빛이 된 거울 속 자신의 눈 밑. 그늘을 보자 가슴이 잠깐 내려앉았다. 40대 중반의 얼굴은 생각보다 많이 늙어 있었다. 설인이 무대에 설 수 있게 된 건 기적 같은 일이었다. 장학금과 후원 덕분에 겨우 이어온 레슨. 오늘 이 무대가 설인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가람은 간절히 빌었다. 그때 로비가 이상하게 술렁였다.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 코트를 입은 수행원 둘이 사람들 사이로 길을 만들고 그 중앙에 한 남자가 들어섰다. 깔끔한 차림의 중년 남성으로 회색 정장에 은색 타이핀을 단 모습이 마치 오래된 악보처럼 단정한 분위기를 풍겼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데 모였고 주최 측 관계자들은 과하게 공손한 자세로 그를 안내했다. 누군가 속삭였다. 이태선 이사님이시네. 문화재단 최고 후원자시잖아. 가람은 커튼 틈 사이로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먼지가 쌓인 서랍이 툭 하고 열리는 느낌을 받았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다. 남자는 이태선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 지역문화재단의 큰 후원자, 성공한 투자자, 클래식 음악 애호가. 사람들은 그에게 인사하려고 줄을 섰다. 하지만 가람의 심장은 전혀 다른 이유로 뛰고 있었다. 태선의 눈매와 입꼬리, 그리고 오른손 검지에 있는 작은 점. 그 모든 것이 12년 전 바닷가에서 실종된 남편 문도윤과 닮아도 너무 닮아 있었다. 불가능했다. 도윤은 죽었다.
아니, 실종되었다. 시신도 찾지 못했지만 12년이 지났다. 그런데 저 남자는 가람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스태프가 다가와 물었다. 가람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긴장해서 그래요. 하지만 손은 떨렸다. 가방 속 금속 물체를 무의식적으로 만졌다. 튜닝 포크, 은빛으로 빛나는 낡은 소리굽새. 도윤이 공연 전엔 이 소리로 마음을 맞추자며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물건이었다. 종이 울리고 객석 불이 어두워졌다. 가람은 지정석으로 향했다. 그녀의 자리는 무대에서 세 번째 줄, 왼쪽 끝이었다. 그리고 저 멀리 VIP석 중앙에 이태선이 앉아 있었다. 그는 프로그램을 펼쳐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무대를 응시했다. 조명이 켜지고 설인이 등장했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18살 소녀는 떨리는 걸음으로 무대 중앙에 섰다. 첼로를 안고 인사를 올렸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가람은 눈물을 참았다. 저 아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는지, 얼마나 많은 꿈을 접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설인의 활이 현을 스쳤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깊고 슬픈 선율이 공연장을 채웠다. 가람은 딸의 연주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시선이 태선에게로 갔다. 그는 다른 관객과 달리 박수 타이밍이 정확했다. 1악장이 끝나자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직전 그는 이미 손을 들고 있었다. 마치 악보를 꿰뚫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2악장이 시작되자 태선은 손가락을 무릎 위에서 조용히 굴렸다. 지휘자처럼, 아니 연주자처럼. 그 습관, 도윤의 습관이었다. 도윤은 음악을 들을 때면 늘 손가락으로 박자를 맞췄다. 무의식 중에 자연스럽게. 가람의 손이 가방 속으로 들어갔다. 튜닝 포크를 꺼내 손바닥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이 땀으로 금세 따뜻해졌다. 실종 이후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이 포크. 울리면 도윤이 돌아올 것만 같아서,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아서 꺼내지 못했던 물건. 공연이 끝났다.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설이는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다. 가람도 일어나 박수를 쳤지만 눈은 여전히 태선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박수를 치다가 문득 멈췄다. 그리고 자신의 오른손 검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마치 그 점이 낯선 것처럼. 리셉션이 시작되었다. 로비에 테이블이 차려지고 샴페인이 돌았다. 설이는 축하 인파에 둘러싸여 있었다. 가람은 구석에 서서 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슬쩍 태선 쪽을 살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표정은 어딘가 공허해 보였다. 가람은 용기를 내야 했다. 12년 동안 기다렸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됐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고 천천히 태선에게 다가갔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손에 든 튜닝 포크가 가방 속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이 정말 도윤일까? 아니면 너무 오래 기다린 나머지 남의 얼굴에서 그를 찾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 점, 그 습관, 그 눈빛,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다. 태선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가람을 보며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다. 낯선 사람을 대하는 공손한 미소. 가람의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다. 저 눈빛에는 아무런 인식도 없었다. 12년을 함께 산 아내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보고 있었다. 가람은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진정해. 착각일 수도 있어.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저 얼굴, 저 습관,
저 점이 모두 우연일 리 없었다. 가방을 열어 안쪽 지퍼를 열었다. 낡은 은빛 튜닝 포크가 들어 있었다. 금기 오브젝트. 남편 문도윤이 공연 전엔 이 소리로 마음을 맞추자고 말하며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물건이었다. 조율사였던 도윤에게 이 포크는 부적 같은 존재였다. 이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안정돼. 우리 가람이 목소리처럼 맑거든. 그렇게 말하며 웃던 얼굴이 선했다. 실종 이후 가람은 단 한 번도 이 포크를 울리지 않았다. 울리면 도윤이 돌아올 것만 같아서,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아서 12년간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이 금속 조각. 오늘 처음으로 밖으로 꺼냈다. 포크를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눌렀다. 12년 전 그날 도윤은 이것을 탁자 위에 두고 항구로 나갔다. 조선소 점검일이야. 금방 올게. 그게 마지막이었다. 폭풍우가 몰아친 밤 도윤은 바다에 삼켜졌다. 수색은 일주일 만에 중단되었다. 시신도 나오지 않았다. 가람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로비로 돌아왔다. 리셉션장은 여전히 북적였다. 서리는 선생님과 함께 후원자들에게 인사를 돌리고 있었다. 행복한 얼굴이었다. 가람은 딸이 이 무게를 느끼지 않기를, 오늘만큼은 순수하게 기뻐하기를 바랐다. 시선을 돌리자 이태선이 보였다. 창가에 서서 밤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혼자였다. 수행원들은 떨어진 곳에서 대기 중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감히 다가가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가람은 용기를 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 천천히 다가갔다. 해운대 앞바다의 불빛들이 창밖으로 반짝였다. 가람이 서너 걸음 남긴 지점에서 멈추자 태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따님이시죠?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다. 도윤의 목소리보다 좀 더 가라앉은 톤이었다. 하지만 말끝을 흐리는 버릇은 비슷했다. 네,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태선이 고개를 돌려 가람을 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다. 눈매, 코, 입술의 굴곡. 12년이 지나 좀 더 날카로워지고 차가워진 얼굴이지만 도윤이었다. 천만에요. 재능 있는 젊은 연주자를 돕는 건 제 기쁨입니다. 정중한 대답. 하지만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가람을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시선이었다. 가람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눌렀다. 혹시 예전엔 바다 근처에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태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바다요? 네. 조선소나 항구 쪽에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태선은 샴페인 잔을 입으로 가져갔다가 내렸다. 왜 그런 질문을? 혹시 예전 기억이 없으신가요? 태선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창밖을 다시 보며 천천히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제 과거는 10년 전부터입니다. 그전은 비어 있어요. 가람의 등줄기가 차가워졌다. 10년 전. 실종은 12년 전이었다. 비어있는 2년. 말이 되지 않는데 숫자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10년 전이요? 가람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저는 10년 전 서울의 한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기억상실이었죠. 신분증도 과거도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태선이라는 이름도 그때 만든 겁니다. 가람은 숨이 막혔다. 병원, 기억상실, 새 이름, 모든 게 들어맞았다. 그럼 원래 이름은 모르시는 거예요? 네.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지문도 DNA도 어떤 기록과도 일치하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기록이 없다. 가람은 순간 떠올렸다. 12년 전 경찰이 했던 말. 조선소 비리 고발 관련자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고요. 도윤도 비리를 목격했다고 했었다. 혹시 그래서 신분을 지워야 했던 걸까? 태선이 샴페인을 마셨다. 그리고 잔을 내리며 오른손으로 왼팔을 무의식적으로 쓸어내렸다. 소매 너머로 뭔가를 만지는 듯한 동작이었다. 가람의 눈이 그 손을 따라갔다. 혹시 가람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팔에 흉터 같은 게 있으세요? 태선의 손이 멈췄다. 왜 그러시죠? 그냥 궁금해서요. 태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왼쪽 소매를 살짝 걷어 올렸다. 팔목 안쪽 얇게 굽은 흉터가 드러났다. 길이는 약 5cm. 희미하지만 분명한 자국이었다. 가람의 심장이 멎었다. 그 흉터. 도윤이 폭풍 후 치던 날 배를 고정하던 밧줄에 쓸려 생긴 상처였다. 도윤은 그 흉터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사람들을 구하려다 생긴 거야. 훈장이지. 그렇게 말하며 웃던 얼굴이 떠올랐다. 정확히 같은 자리, 같은 모양이었다. 이건 제가 깨어났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태선이 말했다.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어요. 의사들도 오래된 상처라고만 했죠. 가람은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참아야 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다. 그렇군요. 태선이 소매를 내렸다. 혹시 저를 아시는 것 같은데요? 가람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가방에서 튜닝 포크를 꺼냈다.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은빛 포크가 조명 아래서 반짝였다. 태선이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가람은 놓치지 않았다. 그의 오른손 검지가 무의식적으로 떨렸다. 마치 그것을 만지고 싶어 하는 것처럼. 튜닝 포크군요. 태선이 말했다. 악기 조율할 때 쓰는. 네. 제 남편이 늘 가지고 다니던 거예요. 악기 수리공이었거든요. 태선은 포크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손이 주머니 쪽으로 움직였다가 멈췄다. 마치 주머니에서 뭔가를 찾는 것 같은 동작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손을 내리며 시선을 거뒀다. 죄송하지만 저는 음악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 남편은 제가 아닐 겁니다. 어떻게 확신하세요? 기억이 없으시잖아요. 태선이 가람을 똑바로 보았다. 그래도 아닙니다. 저는 이태선입니다. 10년 전부터 쭉 이태선이었어요. 과거가 누구였든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다. 마치 과거를 거부하려는 의지처럼. 가람은 한 발 다가섰다. 12년 전 제 남편은 바다에서 실종됐어요. 폭풍우가 치던 밤이었죠. 조선소 비리를 고발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10년 전 기억을 잃고 깨어났다고 했죠. 2년의 공백. 그게 우연일까요? 태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만하십시오. 당신 팔의 흉터, 오른손 검지의 점, 음악 들을 때 손가락으로 박자 맞추는 습관. 모두 제 남편과 똑같아요. 우연입니다. 태선이 한 걸음 물러섰다. 세상엔 닮은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당신 남편이 아닙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가람이 튜닝 포크를 들었다. 이 소리를 들으면 됐습니다. 태선이 손을 들어 막았다. 저는 과거를 찾고 싶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이태선으로 잘 살아왔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가람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고개를 살짝 숙이는 습관. 모든 것이 도윤이었다. 하지만 그는 부정했다. 아니, 거부했다. 가람은 튜닝 포크를 꽉 쥐었다.
금속이 손바닥에 자국을 남겼다. 멀어지는 태선의 뒤에서 가람은 작게 속삭였다. 도윤아. 태선의 발걸음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로비를 빠져나갔다. 가람은 그 자리에 서서 포크를 내려다보았다. 울려야 할까? 이 소리가 그를 깨울 수 있을까?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확신이 필요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가람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았다. 12년 전 그날 밤처럼 파도가 어둠 속에서 일렁이고 있었다. 그리고 가람은 결심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12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놓칠 수 없었다. 그날 밤 가람은 집에 돌아와 오래된 피아노 의자에 앉았다. 서리는 친구들과 뒤풀이에 갔다. 혼자 남은 집은 고요했다. 거실 한쪽 구석, 서린이 어릴 때 쓰던 연습실에는 도윤이 남기고 간 조율 도구함이 아직도 있었다. 먼지가 쌓인 그 나무 상자를 12년 만에 열었다. 드라이버, 펠트 조각, 현 교체용 실패, 그리고 여러 개의 튜닝 포크, 도윤의 손때가 묻은 도구들이 그대로였다. 가람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하나 만져보았다. 도윤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을 것만 같았다. 손가방에서 꺼낸 은빛 튜닝 포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만은 가장 특별했다. 도윤이 결혼기념일에 받은 선물이었다. 440허트즈, 정확한 라음이야. 우리 관계도 이 소리처럼 정확하고 맑게 가자. 그렇게 말하며 웃던 얼굴이 선했다. 가람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손끝이 떨렸다. 12년 동안 한 번도 울리지 못했던 이 소리. 울리면 도윤이 돌아올 것만 같아서, 돌아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숨겨왔던 금기.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태선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있는 도윤을 봤다. 그를 깨워야 했다. 가람은 포크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딱딱한 나무 의자 모서리에 가볍게 쳤다. 딩! 맑은 음이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다. 440허트즈의 정확한 라음. 가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소리가 방 안을 채우자 12년간 억눌렀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도윤이 조율하던 모습, 그가 웃던 얼굴, 함께 걷던 해변가. 그리고 가람은 무의식적으로 도윤이 즐겨하던 짧은 허밍을 흉내냈다. 흐음 길지 않은 두 마디짜리 멜로디. 어떤 곡의 일부도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도윤이 기분 좋을 때, 무언가를 만들 때 무심코 흘리던 콧노래였다. 서린도 모르는 그 멜로디는 오직 둘만의 암호였다. 가람은 종종 도윤을 놀렸다. 여보, 그 허밍 좀 그만해요. 남들 앞에서 부끄러워요. 도윤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습관인데 어떡해. 근데 당신만 알아듣잖아. 우리만의 신호지. 가람은 그 멜로디를 반복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튜닝 포크의 여운과 함께 허밍이 어우러졌다. 그리고 울었다. 소리 없이 길게. 며칠이 지났다. 문화재단에서 연락이 왔다. 후원자들을 초청한 감사 행사가 있으니 서린과 함께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가람은 곧바로 수락했다. 태선을 다시 만날 기회였다. 행사 당일 가람은 서린과 함께 재단 건물에 도착했다. 화려한 리셉션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서린은 다른 젊은 연주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러 갔고 가람은 조용히 태선을 찾았다. 그는 역시 VIP석 근처에 있었다. 재단 이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가람은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나자 태선이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쪽으로 향했다. 가람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복도는 조용했다. 태선은 창가에 서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다.
가람은 심호흡을 하고 다가갔다. 태선이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아, 지난번 윤가람입니다. 가람이 말했다. 윤설이네 어머니요. 네, 기억합니다. 태선이 공손하게 웃었다. 따님 요즘 어떻습니까? 잘 지내고 있어요. 후원 덕분에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다행이네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태선이 다시 휴대폰을 보려는 순간 가람이 입을 열었다. 아주 낮게 거의 속삭이듯 그 허밍을 흘렸다. 흐음 흐음. 두 마디짜리 멜로디. 도윤만의 콧노래. 태선의 손이 멈췄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왼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마치 갑자기 심장이 조이는 것처럼. 방금 뭐였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가람은 한 걸음 다가갔다. 당신이 예전에 그랬어요. 가람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눌렀다. 이 멜로디를 자주 흥얼거렸죠. 악기 만질 때, 뭔가 만들 때, 기분 좋을 때. 태선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있었어요. 그리고 전 당신에게 말했죠. 이 멜로디 남들 앞에선 부끄럽다고. 습관 좀 고치라고. 태선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벽에 손을 짚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왜 제 가슴이 이렇게. 기억나지 않아도 몸은 기억해요. 가람이 가방에서 튜닝 포크를 꺼냈다. 이 소리도 들어봐요. 안 돼요. 태선이 손을 들어 막았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하지만 가람은 이미 포크를 울렸다. 딩 맑은 나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허밍을 이어붙였다. 태선이 비틀거렸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이 소리가 당신의 소리예요, 도윤. 당신이 늘 울리던 포크의 소리, 당신이 늘 부르던 멜로디. 아니에요. 태선이 소리쳤다. 저는 이태선입니다. 저는 음악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튜닝 포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그 작은 금속이 잊힌 시간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의 오른손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다. 주머니에서 뭔가를 찾는 듯한 동작.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태선은 벽에 등을 기댔다. 당신은 대체 뭘 원하는 겁니까? 진실을 원해요. 가람이 말했다. 당신이 누구인지, 왜 사라졌는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함께 찾아요. 당신의 과거를, 우리의 과거를. 태선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과거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가람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당신에게는 딸이 있어요. 설인이라는 당신을 12년간 기다린 딸이. 그 아이는 아빠 없이 자랐어요. 학교에서 아빠 초청 행사 때마다 혼자 울었어요. 당신을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했어요. 태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DNA 검사를 해요. 그럼 알 수 있어요. 안 됩니다. 태선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 과거는 이유가 있어서 지워진 겁니다. 위험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다시 파헤치면 뭐가 위험한데요? 그 가람이 물었다. 12년이 지났어요. 당신을 쫓던 사람들도 이제 없을 거예요. 태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튜닝 포크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다. 손가락 끝이 금속에 닿는 순간 그의 몸이 떨렸다. 이게 익숙해요. 그가 속삭였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감촉이, 이 무게가. 가람은 그의 손을 잡았다.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천천히 찾아가요. 함께.
태선은 가람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태선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뺐다. 저는 가봐야 합니다. 그는 서둘러 복도를 빠져나갔다. 가람은 그 자리에 서서 튜닝 포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때가 묻은 금속이 아직도 따뜻했다. 가람은 조용히 웃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가 돌아오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가람은 태선을 따라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단서도 감으로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가람은 공연장 운영팀에서 일하는 지인 박미숙에게 연락했다. 미숙은 재단 행사 때마다 후원자 관리를 맡는 직원이었다. 미숙아, 부탁이 있어. 언니, 무슨 일이에요? 이태선 이사님에 대해 알 수 있을까? 어떤 경로로 후원을 시작했는지, 예전 기록 같은 거. 전화 너머로 미숙이 잠시 망설였다. 언니, 그분은 VIP 중에서도 최상급이라 함부로. 제발,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미숙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조심스럽게 알아볼게요. 사흘 후 미숙에게서 연락이 왔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미숙은 주변을 살피고 작은 봉투를 건넸다. 복사한 거예요. 들키면 저 잘릴 수도 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집으로 돌아온 가람은 서류를 펼쳤다. 이태선의 후원자 등록 서류, 재단 가입 신청서, 신분증 사본, 그리고 그 뒤에 붙어 있던 메모 한 장. 특별관리 대상 마이너스 신원조회 제한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가람의 손이 떨렸다. 신원조회 제한. 일반인에게는 붙지 않는 표시였다. 이건 단순한 기억상실 환자가 아니었다. 태선은 의도적으로 신분이 보호된 사람이었다. 가람은 12년 전 일을 떠올렸다. 도윤이 실종되기 전 몇 달간 불안해했던 모습. 조선소에서 이상한 일을 목격했다고 했다. 가람아, 나 큰일 본 것 같아. 서류를 봤는데 이건 명백한 횡령이야. 도윤은 고민 끝에 내부 고발을 결심했다. 하지만 며칠 뒤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입 다물지 않으면 가족이 다친다. 도윤은 그 후로 더 조심스러워졌다. 외출할 때마다 주변을 살폈고 밤늦게까지 뭔가를 적었다. 그리고 실종되기 전날 도윤은 가람에게 말했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서린만은 꼭 지켜줘. 그리고 나를 찾지 마.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았다. 도윤은 죽은 게 아니라 사라져야 했던 것이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람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태선의 번호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었다. 메시지를 작성했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웠다. 그리고 마침내 전송 버튼을 눌렀다. 내일 새벽 5시 동백섬 등대 앞. 당신이 도망친 이유를 알아요. 당신이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의 비밀을 받기 때문에 사라진 거죠. 답장은 1시간 뒤에 왔다. 누구십니까? 윤가람이요. 문도윤의 아내. 더 이상 답장은 없었다. 하지만 가람은 확신했다. 그가 올 거라고. 다음 날 새벽 바닷바람이 매서운 동백섬 등대 앞.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어둠이 깔려 있었다. 파도 소리만 요란했다. 가람은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손에 든 튜닝 포크를 꽉 쥐었다. 5시 10분쯤 검은 차 한 대가 도착했다. 차에서 이태선이 내렸다. 혼자였다. 그는 코트깃을 세우고 가람에게 다가왔다. 왜 이런 식으로 부르십니까? 태선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다. 가람이 일어섰다. 사람 많은 곳에서는 할 수 없는 얘기라서요. 당신 대체 뭘 아는 겁니까?
가람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12년 전 신문 기사 스크랩. 부산 조선소 비리 의혹. 내부 고발자 실종. 그리고 그 옆에 도윤의 사진. 태선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등대 불빛 아래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이 사람이 누구죠? 문도윤. 제 남편이자 당신의 본래 이름이에요. 태선은 고개를 저었다. 닮았을 뿐입니다. 거울 보세요. 똑같잖아요. 12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확신합니까? 가람은 한 걸음 다가갔다. 당신은 조선소 비리를 고발하려다 목숨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찰이나 누군가가 당신을 보호했죠. 신분을 지우고 기억을 봉인하고 새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태선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다. 증거라도 있습니까? 당신의 신원조회 제한 기록. 일반인은 받지 않는 특별보호 조치예요. 그리고 타이밍. 도윤이 실종된 건 12년 전, 당신이 깨어난 건 10년 전. 2년의 공백은 증인보호 프로그램 절차 기간이었을 거예요. 태선은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바람에 종이들이 흩날렸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해도 저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도 없고 감정도 없어요. 거짓말. 가람이 튜닝 포크를 꺼냈다. 저번에 이 소리 들었을 때 당신 심장이 뛰었잖아요. 허밍 들었을 때 가슴 눌렀잖아요. 몸은 기억해요. 태선은 부정하려 했지만 손이 먼저 포크를 향해 뻗어졌다. 무의식적인 동작이었다. 그는 화들짝 놀라 손을 걷었다. 나 왜 이걸? 가람은 울음을 삼켰다. 기억이 없다고 해서 당신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태선이 벤치에 주저앉았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만약 제가 그 사람이라면 왜 12년 동안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가족을 버려뒀을까요? 버린 게 아니에요. 지킨 거예요. 가람이 옆에 앉았다. 당신이 돌아가면 위험했을 거예요. 당신도 저희도. 하지만 이제는 안전해요. 12년이 지났어요. 당시 조선소는 문 닫았고 관련자들도 다 처벌받았어요. 이제 돌아와도 괜찮아요. 태선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도 당신과의 추억도 딸의 얼굴도 괜찮아요. 가람이 그의 손을 잡았다. 함께 만들어가요. 새로운 기억을. 태선은 가람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포크를 집어들었다. 두 손으로 포크를 쥐고 무심결에 도윤이 하던 것처럼 2번 돌려 잡았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이 동작 제가 왜? 가람은 미소 지었다. 습관이에요. 당신의 습관. 태선은 포크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 이름이 정말 문도윤입니까? 네. 그럼 당신은? 윤가람. 당신 아내였던 사람이에요. 태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억나지 않는데도 가슴이 아팠다. 알 수 없는 그리움과 미안함이 밀려왔다. 그는 포크를 꽉 쥐고 흐느꼈다. 미안합니다. 기억나지 않아서. 가람이 그를 끌어안았다. 괜찮아요. 이제 함께 찾아가요. 천천히. 파도가 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12년 만의 재회. 기억 없는 남편과 잊지 못한 아내의. 새벽 바다는 그렇게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등대 앞 벤치에서 한참을 앉아있던 두 사람. 태선은 포크를 손에 쥔 채 바다를 바라보았다. 가람은 그의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12년을 기다렸는데 몇 분쯤은 괜찮았다. 증거가 더 있습니까?
태선이 물었다. 제가 정말 그 사람이라는. 가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있어요. 마지막 하나.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다. 서린에게도 말하지 못한 금고 속에 숨겨두었던 물건. 도윤의 예전 휴대폰이었다. 배터리는 오래전에 죽었지만 가람은 몇 년 전 데이터를 모두 옮겨 놓았다. 이 안에 당신이 남긴 녹음 파일이 있어요. 실종되기 전날 밤에 녹음한 거예요. 태선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들려주실 건가요? 준비됐으면요. 태선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가람은 휴대폰 화면을 켰다. 파일 목록에서 가람에게라는 제목의 음성 파일을 찾았다. 재생시간 2분 37초. 손가락이 떨렸지만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잡음이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 가람아, 이 말을 내가 듣고 있다면 아마 나는 돌아가지 못한 거겠지. 태선의 몸이 굳었다. 그 목소리, 자신의 목소리였다. 아니, 자신과 닮은 누군가의 목소리. 하지만 너무 익숙했다. 마치 거울 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난 선택해야 했어. 조선소에서 본 것들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 수백억 대 횡령이야. 그 돈으로 안전장비를 줄였고 그 때문에 사람들이 다쳤어. 죽은 사람도 있고. 녹음 속에서 휘파람 같은 허밍이 들렸다. 바로 그 멜로디였다. 태선은 자신도 모르게 따라 흥얼거렸다. 같은 음정, 같은 리듬. 고발하기로 했어. 하지만 협박이 들어왔어. 가족을 건드리겠다고. 서린이를, 너를 위협했어. 그래서 경찰과 상의했고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로 했어. 신분을 바꾸고 모든 걸 지우고 사라지는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람아, 혹시 내가 돌아오지 못해도 서린만은 무대에 세워줘. 그 애는 재능이 있어. 꼭 훌륭한 연주자가 될 거야. 그리고 너무 나를 기다리지 마. 행복해야 해. 녹음이 끝났다. 고요함이 흘렀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태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며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그 목소리 나야. 내 목소리야. 그리고 마치 끊어진 전깃줄이 다시 이어지듯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선명하지는 않았다. 희미한 영상들처럼. 항구의 빛, 철문 소리, 쫓기는 발소리, 누군가의 협박. 가족 건드리면 끝이다. 그 공포, 그리고 선택, 사라지기로 한 결심. 병원 태선이 중얼거렸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경찰이 있었어. 그들이 말했어. 당신은 이제 이태선입니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나는 기억이 없었고 따를 수밖에 없었어. 가람이 다가갔다. 기억 상실은 진짜였나요? 반은 진짜, 반은 유도된 거였던 것 같아요. 태선이 머리를 감쌌다. 약물 치료를 받았어요. 트라우마 치료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기억을 지우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보호하기 위해서였겠죠. 나를, 그리고 당신들을. 태선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조선소 비리는 거대한 조직이 관련되어 있었나 봐요. 정치인도, 경찰 고위층도. 그래서 완전히 신분을 지워야 했던 거예요. 가람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괜찮아요. 당시 조직은 다 무너졌어요. 5년 전 대대적인 수사가 있었고 주요 인물들은 다 감옥에 갔어요. 그래도 12년이에요. 12년 동안 당신과 서린이를 버려뒀어요. 버린 게 아니에요. 가람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지킨 거예요. 당신 방식대로. 태선은 가람을 보았다. 나는 문도윤인가요? 네. 그럼 서린이는?
당신 딸이에요. 태선의 입술이 떨렸다.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있어주기만 하면 돼요. 며칠이 지났다. 가람은 설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설인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아빠가 살아계실지도 몰라. 설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예요? 가람은 모든 걸 설명했다. 이태선이라는 남자, 닮은 점들, 기억상실, 증인보호 프로그램. 설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들었다. 그럼 그분이 정말 아빠라는 거예요?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가능성이 높아. 만나볼래? 설인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설인의 연습실. 가람이 먼저 도착해 있었고 설인은 첼로 앞에 앉아 긴장한 얼굴로 기다렸다. 문이 열렸다. 이태선이 들어섰다. 설인은 숨을 멈췄다. 사진으로만 보던 아빠의 얼굴과 닮았다. 아니, 똑같았다. 늙었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었다. 태선은 문 앞에 서서 떨고 있었다. 딸을 보는 것도 처음이었다. 기억 속에는 없지만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설이나 한마디가 간신히 나왔다. 설이는 첼로 활을 떨어뜨렸다. 눈물이 쏟아졌다. 아빠, 태선이 다가가려다 멈췄다. 미안해. 나는 기억이 없어. 하지만 괜찮아요. 설인이 일어섰다. 기억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설인이 태선에게 달려가 안겼다. 태선은 어색하게 딸을 안았다. 낯설었지만 따뜻했다. 가람은 뒤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모든 것을 되돌릴 순 없었다. 잃어버린 12년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시간을 다시 맞춰갈 수 있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색했지만 웃음도 있었다. 태선은 설인의 연주를 들었다. 첼로 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의 눈에서 또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연주가 끝나고 가람이 튜닝 포크를 울렸다. 딩 맑은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태선은 자연스럽게 그 허밍을 따라 불렀다. 흐음. 설인이 웃었다. 엄마, 아빠, 그거 옛날에도 했어요? 응, 버릇이었어. 태선도 미소 지었다. 이상하네요. 기억은 안 나는데 몸이 알아요. 가람이 그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찾아가요. 우리 함께.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다. 12년 전 도윤을 삼켰던 그 바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돌려준 바다이기도 했다. 불완전하게, 기억 없이, 하지만 살아서. 포크의 맑은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잃어버린 세월을 탓하던 숨이 마침내 따뜻한 공기로 바뀌었다. 재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리고 치유는 누군가를 다시 이름으로 불러주는 순간부터였다. 도윤아. 가람이 불렀다. 태선이 돌아보았다. 그 이름에 반응하는 자신이 신기했다. 네. 잘 돌아왔어. 응. 이제 집에 온 것 같아.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깨졌지만 다시 이어진 그들만의 가족이었다.